오늘 강의는 그 스피노자와 이제 프랑스 르네상스, 특별히 이제 원조가 루이 알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쪽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피노자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특별히 공공신학 관점에서는 그의 히브리 성서 해석, 그리고 정치이론, 그것이 시민사회국가 쪽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한다. 예,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가 프랑스에서는 주로 정치 이론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의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루이 알티스 이후에도 둘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노자와 니체 철학으로 일종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물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쪽은 이제 알티세와 에티엔느 발리바, 에티엔느 발리바가 스피노자와 정치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내고, 이 사회학자들 또는 정치 철학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토론이 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자기 선생의 이전 스피노자의 한계,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마르크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 통로로 만들면서 이제 무리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교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프랑스 스피노자 르네상스에서 이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적 사유, 그리고 그의 이제 성서 비평학은 거의 실종되지 않나, 아니면 잘못 이제 오해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이쪽 이 프랑스 쪽의 지성인들, 좌파 지식인들이야 다 무신론자들이고, 때로는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스피노자의 이 종교적 사유는 정당하게 평가를 하지 못한다. 어쨌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니체의 힘에 의지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욕망과 충족의 존재로 재구성될 수 있고, 스피노자는 특별히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과 선한 삶을 향한 지적 열망이다. 그러니까 욕망은 인간의 자연의 일부고, 이 욕망의 증가는 적합하게 지각과 합리적 사유에 의해서 지배가 돼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이른바 이 타자하고의 공동감각이 나타나는데, 소위 적합한 이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칸트가 이야기하는 판단력 비판, 구상력에서 나타나는 공동감각이 이 소통장에서 시민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 아렌트하고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아렌트는 스피노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피노자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한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런 우주를 덮는 사랑으로 실천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학에서 심정윤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쪽에 알티세나 발리바 또는 듈레즈하고는 달리 르케르가 좀 언급이 될 필요 있어요. 르케르는 특별히 스피노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낸 건 없지만, 그분의 유명한 그 예일 대학의 그 강연 프로이드와 철학이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프로이드의 에로스적인 생애 원리, 폭넓은 차원에서 이런 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또는 자연, 그 데우스 이베 나투라에서 능산적인 자연인 신은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신적 사랑에 우리는 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참가하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프로이드의 생애 원리를 새로운 문명을 위해서 추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이 르게르가 인용합니다만은 뭐 내적인 원인 때문에 죽지만, 그러니까 죽음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이 아난케라고 하는 죽음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죽음 충동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계기에 속하는 거고, 죽음의 충동 자체가 생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르게르의 프로이드와 철학의 결론 부분에 깔려 있는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르게르는 공공신학에서 중요하죠. 이분의 이제 아주 뭐 시카고 대학의 직계 제자였던 데이비 트레이시가 그 유비론적인 상상력 또는 뭐 유비론적인 구상력, 뭐 그런 기초 위에 공론장에서의 나타나는 그 공공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뭐 거의 공공신학의 고전으로는 뭐 초기에 라이놀드 이브어나 뭐 맥스 슈테카우스가 있지만, 오늘날은 거의 이제 데이비 트레이스를 통해서 해석학하고 철학하고 또 사회이론으로 비판이론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공공신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게르는 스피노자의 회복을 통해서 범신론과 무신론에 대해서 이 사랑 자체의 신론을 대립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유대 기독교의 상징과 예언자적인 사회정의 전통에서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이제 서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지각의 인덱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스피노자는 인간의 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서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지각이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감정적이고 이미지에 의존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이념으로 갈 수도 있고, 지나치게 외부, 한 예를 들면 아주 기분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영향을 받으면 아주 기분 나쁨이 이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수동적인 이런 지각의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타자와의 공동인식을 찾지는 못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각의 현상학 속에 이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이런 점에서는 이제 니체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두 번째 지식의 단계는 인과율에 따라서 인식하지만 뭐 적확한 이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석판명한 이념이고 타자와 더불어서 공통인식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는 여전히 뭐 제가 보기에는 스피노자는 인식론, 뭐 데카르트적인 인식론 포기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신체의 변형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명석판명한 공동이념을 더 넘어서서 신을 향한 지적사랑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이런 지각의 인덱스들이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지나친 수동적인 감정의 영향이랄지 또는 적확한 이념이랄지 또는 영혼성의 관점으로 도달하는 이런 인덱스 안에 그 다양한 그 지각의 내용들이 펼쳐진다. 그런 면에서 스피노자의 지각의 현상학은 내재적이고 관계적인 사유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또는 헤겔의 변증법적 절대지, 뭐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절대지에 다다르는 그런 쪽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환경과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어떤 관계의 내재적 존재고, 이런 맥락에서 개인주의를 방법론적으로 채택하긴 하지만 이런 로크랄지 또는 뭐 존 스튜어트 밀이랄지 소유 개인주의, poss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합니다만, 소유하지 않으면 그건 개인이 아니다. 이런 오늘날 이제 이게 그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제 정치를 지배하는 이제 논리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비판을 하고, 탈개인주의를 관계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탈개인주의, 이런 면에서 트랜스모더니티와 탈개인주의, 탈근대성과 탈개인주의를 스피노자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지는 또 않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사유 속에는.
우리가 스피노자와 마르쿠스의 어떤 연관성을 좀 보면 마르쿠스는 자본에서 이 경제적 관계들이 이 사회적인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 구성을 유물론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마르크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정의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양상물이다. 공동 이념에 기초한다 이 말이죠. 즉 유적 존재, 뭐 가퉁스베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런 유적 존재에서 인간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실천하는 존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크스 자신도 탈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다. 관계적 존재론을 이제 말하니까 소위 유적 존재, 가퉁스베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비판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억압받는 인간에 대한 연대와 투쟁은 이런 유적 존재, 공동의 이제 다시 말하면 이념의 기초에서 거의 마르크스에게는 칸트적인 도덕적인 정언명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헤겔 법철학 비판 소문고 종교 비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억압받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아주 소외시키는 그런 그런 사회 구성을 우리가 전복해야 된다. 그런 이 칸트의 카테고리슈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써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마르쿠스는 그 헤겔의 현상과 변질의 변증법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 상부 구조의 다양한 계기들, 국가도 있고 법,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과학, 많이 이런 다차적인 계기들의 자율성을 이제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이 자본 논리, 그다음 소외된 노동, 노동 착취, 그리고 계급 투쟁 이런 쪽으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이후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 쪽으로 가면서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나 마르크스 저작 자체 안에서는 휴머니즘과 사회과학적인 면모가 있고 단순히 생사를 건 파시즘 투쟁으로 이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엥게스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를 독일 사회민주주의 원조로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알투세가 처해 있었던 부분은 스탈린주의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이론 안에서 인식론적인 파열을 이제 봐야 한다. 헤겔 마르크스의 목적론적인 변증법이 아니라 내재적 관계적 인식을 좀 제공해 주는데 스피노자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성의 진보적인 역사, 이 어떤 계급 투쟁에서 여전히 사전 봉쇄당하는 진리에 대한 억압이 있고 이것을 징후 발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 그 스피노자도 진보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이 자연 안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구조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역사가 진보한다고 그래서 이 자연하고 다시 말하면 사유하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난 이것이 없어지겠느냐 그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알티스는 텍스트 안에 이 대립과 파열을 이론적으로 문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스피노자의 이제 교차 텍스트입니다만은 시브리 성서에 대한 해석을 이제 알티스는 유물론적인 성서 비평이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락강적인 프로이드가 텍스트에 억압과 징후가 있다. 이런 두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징후 발견적 해석이다.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인식 체계의 대립을 가져오고 마르크스 스탈린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이제 계급 투쟁적 해석에서부터 파열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가다가 보니까 이 초기 마르크스 휴머니즘을 거절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계급 투쟁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은 전부 다 인간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권력 욕망이랄지 권력 지배를 다 이렇게 카무플라치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알티스는 초기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휴머니즘을 이제 거절해버리는, 부르주아적으로 거절해버리는 이런
또 잘못된 부분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알투세의 입장에 보면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배후에 그리고 그 밑에 그 사회적인 계기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어서 사회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환원주의가 아니라 중충 결정,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런 사유는 거의 스피노자로부터 이제 차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사회를 복합적인 구조의 앙상블로 파악했잖아요. 이른바 관계 존재론. 어떤 자유의 진보적인 역사 이런 것보다는 이제 관계 속에서 평등한 구조화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추구하니까 상부 구조나 하부 구조들은 동질화되지 않는다.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뭐 상부 구조는 다 하나의 뭐 이데올로기다, 허위 의식이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절대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들은 동질화되지도 않고 개별적인 계기들의 이 자율성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차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뭐 알테세 연구자들은 오히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 알테세적인 사유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이 관계의 총체에서 어떤 미래의 개연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미래는 변증법적으로 산출되거나 계산되지가 않죠. 어떤 해결의 절대지처럼 부정한 걸 또 부정해가지고 결국은 절대지로 완성이 되거나 마르크스처럼 자유의 왕국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거쳐서 기계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미래는 열려 있는 가능성이고 동시에 부메랑의 역작용, 데카당스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제 과소결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뭐 사회학자는 그런 예도 듭니다. 그 유럽의 1848년 혁명을 알투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 영국의 산업 그 자본주의 상황과는 서로가 다 다르다. 뭐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가 최종적인 계기로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무슨 사회주의로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뭐 엥겔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마르크스와 나는 뭐 경제가 결정한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상부와 하부 구조가 서로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나 in the last instant 마지막 계기에 가서는 계급 투쟁과 함께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 전혀 알투테 쪽의 시각을 가진 사회학자들은 전혀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1848년도 혁명은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그리고 우회민주주의 초기 상태로 진입하는 상태였고 기껏해야 마르크스는 엥겔스는 영국에서 뭐 차티스트 운동에 노동자들의 뭐 선거권 투쟁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전혀 현실적인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혁명의 이 복잡한 계기들은 이런 어떤 변증법적인 역사 변증법적인 것 때문에 스탈린주의에서 진영 논리로 강화가 되고 계급 투쟁으로 세계 체제를 다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국주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오히려 혁명의 장애와 부메랑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세계 체제 안에서 관계들의 앙상블, 인프라 구조, 사회 경제적인 이런 어떤 생산 관계, 합리화 과정, 전문화, 분업 이런 것들이 검가되면 혁명은 장애와 끊임없는 부메랑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뭐 보통 이제 알티세적이라기보다는 뭐 그쪽의 사회학자나 또는 세계 체제론에서 사회혁명과 개혁을 보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죠. 어쨌든 그 책의 인덱스처럼 많은 정거와 이제 기호들이 있다. 우리 책을 보면 책에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 인덱스 안에는 한 개념 안에 쭉 많은 이 정거들이 있고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의 앙상블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혁명을 향한 증세, 징후들을 발견해서 이론적인 실천, 이론적 작업으로 가져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적 정거 사고는 헤겔의 개념 논리학을 거절합니다. 뭐 절대질할지. 강아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짖을 수 있느냐? 이건 알티스의 재미있는 헤겔 비판인데, 뭐 실제 경험적인 강아지가 짖는 거지. 역사가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이성이나 자유의 진보를 통해서 다 동질화가 돼버린다면 실제로 짖는 강아지, 경험적인 강아지는 없다 그 안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알티스를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헤겔을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티스는 초기에는 상당히 그 헤겔 철학에 경도가 돼 있다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진보주의적 사회 또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은 부메랑과 역반응과 반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알티스에게 헤겔과 포엘바하의 지나친 인간주의적 또는 역사진보, 이거를 마르크스로부터 추방시켜주는 일종의 정화작용을 한다. 어떤 프로레타리아트의 이념형. 뭐 여러분 노동자라고 해서 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아니잖아요. 노동자 중에서도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프로레타리아트 이상형으로 이제 나타나고, 또는 헤겔의 어떤 정신의 이념형,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회 구성에서 달라지고 변질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흔히 68혁명을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뭐 노동귀족이 아니라 학생 신분들이 혁명 주체로 나왔고, 대학에서 다 부르주아 자녀들이 아니냐. 뭐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가세하기도 하고 지식인들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프로레타리아트 이상형을 가지고 사회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다.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마르쿠스의 사회구성 이론에 이 정치경제 비판 서문에 보면 이 사적 유물론을 뭐 사회구성체를 다루는 그 사회학 이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알투스가 상당히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계급투쟁이란 말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르크스 사회구성 이론에, 또는 뭐 한국에서는 사회구성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물씬 숭배 사회가 되니까 구조화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물씬 숭배 사회고, 그러면 뭐 혁명의 주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다 물씬 숭배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 안에서 단편화가 되고 굴절이 되고, 오히려 뭐 노동 귀족 정도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전부 다 부르주아적인 욕망의 그 기호에 가치에 쫓아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혁명을, 생산력을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생산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조하고 파열로 가져가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이 자연과학의 진보, 기술 진보의 합리성이 출현하면서 사회구조가 합리화되고 분화가 되어서 결국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아주 큰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회 구성이 이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티스에는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티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 구성 이행 관계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계급투쟁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표현하지만, 과학적 합리성이라지 기술 지배를 통해서 사회가 뭐 엄청나게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이제 알티스의 사회로는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알티스는 마르쿠스의 사회과학적 인식론을 주목하고 스피노자적인 독해를 통해서 이른바 스탈린주의, 헤겔주의화된 레닌 스탈린주의 쪽으로는 어렵다. 이 알티스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것은 원래 자료, 경험적 자료가 있고, 그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회 구성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논리화해서 이론적 실천으로 만들어서 사회 변형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거를 이제 과학적 지식이다, 또는 뭐 에피스테메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
이런 구체적 경험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다른 사회 구성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만약에 상품을 분석한다면 생산 양식과 상도 구조의 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상품의 물씬 숭배로 나타나는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주의적인 생산력으로 절대로 이해 못한다. 여기는 이른바 기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학과 기술 합리성이 무슨 뭐 생산력 노동자에게서 만들어집니까? 계급투쟁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건 고도화된 상부구조의 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전체에서 다시 말하면 지배담론으로 나타나서 권력가들에 의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파워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알티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모든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혁명의 과정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은 뭐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이건 상당히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관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되는데, 이 알티스의 제자가 미셸 푸코인데, 또 미셸 푸코는 또 알티스보다는 마르크스보다는 니체로 가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계급 투쟁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 정치 투쟁이었지 거기 무슨 계급이 들어가 있느냐. 이후에는 인종 투쟁이었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노예 제도였잖아요. 그건 뭐 산업혁명 오기 전에 이른바 그 아메리카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노예, 그 서구의 포르투갈 쪽으로 시작해서 그 노예 무역 이런 거라고 하는 건 참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역사에서.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계급투쟁이냐? 오히려 마르쿠스는 계급투쟁을 말함으로써 그 백인들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종투쟁, 노예투쟁, 노예무역 이런 거 다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푸코의 그 유명한 비판은 마르쿠스의 지나친 현재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현재주의를 가지고 이전의 역사를 전부 다 환원시켜버리는 뭐 이런 맥락에서 푸코는 상당히 이렇게 반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제 가고 권력 관계로 이제 니체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인덱스들이 있다.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이론적 실천으로 변형해서 특별히 사회 구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술 합리성들 또는 생산 관계들, 그리고 이 사법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분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항의 대립으로 나누어서 진영 논리로 생사를 건 투쟁으로 가게 되면 막스의 계급 투쟁은 스탈린적으로 다 파시즘 투쟁이 돼버리고 만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동시에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역사의 목적론을 비판하고 이 신체 상호성을 기초로 해서 이 지각의 현상을 발전하죠. 이 적합한 이념을 기초로 공동 인식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평등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국가론을 지향한다. 뭐 이거는 상당히 스피노자의 어떤 형이상학이랄지 철학적 사유 속에 아주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호나투스는 이 영원성의 이념의 기초에 있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그 무우주적인 사랑, 관용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호나투스 스피노자는 알티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거, 뭐 인권 문제랄지 오히려 구조와 보다 좋은 사회를 향한 열망은 역사적 열망은 서로 이제 접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알티세처럼 스피노자를 갖다 놓고는 반역사주의나 반휴머니즘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알티세의 제자인 에티엔네 발리바가 수정을 좀 합니다. 이 리버럴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환경과 또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이 개별화의 존재. 그러니까 이 인권이랄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글로벌 컨텍스트 속에서
뭐 난민들이랄지 뭐 전쟁의 문제에서 이런 인권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되지 않는다. 어쨌든 뭐 알티스는 사회 구성 이론과 기술 합리성 중요하게 보았고 과학의 이제 발전, 물론 이제 마르크스 자신도 자본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는 과정을 다 보죠. 그 공산당 선언에 보면 그 자본가들이 세계를 다시 말하면 그 자본주의화하는 일종의 그런 혁명이다. 아주 코스모폴리탄적인 혁명이 세계화 자본주의로 나타나고 결국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로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또 알티스는 나름대로 이제 마르크스 자신의 사회과학 이론하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론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피노자가 유물론자는 누군가? 진정한 유물론자는 사건을 미리 예단하는 자가 아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언제든지 예기치 않는 것, 역사의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거 이론적 실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새롭게 등장하는 경험적인 것들을 분석하고 논리화하고 개념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회 구성을 위한 정치 투쟁을 위해서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철학의 의미다. 뭐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에티enne 발리바의 스피노자와 파라텍스, 스피노자의 이제 이 철학을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하고 특별히 이런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시민사회 국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스피노자를 이제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보지 못했던 이런 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이념령 가지고는 뭐 오늘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도를 이제 합니다. 뭐 이제 알티세를 보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도덕적 차원이 좀 간과가 되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무시가 되고 또 이 알티세가 1960년도 이 마키아벨리하고 마오주의를 연결하면서 인민대중 정치론을 발전시켰는데 뭐 이거는 스피노자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문화혁명 속에서 반인간주의적 군주론이 나타난다. 인민대중운동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뭐 사실 마키아벨리는 공화제 민주주의자예요. 그 리비의 담론에서 보면은 마키아벨리는 철저하게 공화제 민주주의, 형식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공화제 민주주의에서 그 자기 사유를 드러내고 뭐 루소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이런 마키아벨리를. 또 스피노자 역시 마키아벨리로부터 이른바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사실주의를 보았지만 여전히 마키아벨리의 공화제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섰던 사람이지 과연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마오주의하고 연결을 해서 반인간주의적 군주론을 발전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에티enne 발리바는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그 당시 유럽의 좌파들에게는 어떤 출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마오의 문화혁명에 그냥 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발리바는 상당히 학자로서의 그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해석들은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 물론 이태리 출신입니다만은 뭐 프랑스 쪽 좌파 지식인들하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는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마이클 하하고 같이 써서 뭐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만 다중 정치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 시대를 위한 스피노자다. 코나투스가 중요하고 신체 접촉성, 신체 상호의 중요성이 있고 구조가 있는가 하면 역사이론에서 같이 접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양태존재론을 통해서 시민민주주의의 정치는 이제 방어가 되고
이런 시민민주주의의 성격을 좀 바꿔가야 된다. 스피노자에게는 뭐 내재적 존재론이 있고 신체 접촉성이나 또는 자연의 그 생태학적인 권리가 있고 환경과 타자의 관계 존재론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에티enne 발리바가 상당히 잘 봤습니다. 개별화의 존재다. 그래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스피노자 철학은 정치 이론과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알티세가 실수했던 스피노자 마키아벨리 대중운동을 시민사회 민주주의로 시민사회 국가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정치이론 쪽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서 형성되고 구조 시스템 안에서 항상 새롭게 중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대중의 욕구와 충족을 잘 옹호해주고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공성 거버넌스의 대안 정치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고나투스는 힘이고 선함을 위한 존재의 욕구고 또 지배계급, 선한 삶을 긍정하는 힘은 이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해서 서로 옹호가 되는 그런 시민국가, 고나투스를 지지해주는 시민국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됩니다. 물론 과연 이제 이런 스피노자가 대중운동하고 만날 수 있을런지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중의 운동 속에 과연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회 질서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된 그 쿠피디타스 욕망을 제어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쪽에서는 또 많은 이제 정치 이론가들이나 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스피노자가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공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뭐 이런 건 뭐 중요하겠지요.